이리 오너라 이리 온. 89회인가요? 네, 89회입니다. 네, 방금 전에도 또 안녕하시니까 해가지고 다시 그래요. 오늘 이게 원래 나온 자료가 나온 지 좀 됐죠. 7월 8일날 나왔는데 오늘에서야 방송. 왜냐면 그때 그 최진영 연구원이 어디 여행 갔었고 저 예비군 갔었어요. 예비군 갔었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오늘 의미 있는 게 오늘 그 중국 지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표가 좀 안 나온 거죠. GDP 성장률 둔화됐었고요. 근데 뭐 다 둔화된다고 했던 거 아닌가? 다들 예상들은 다들 하고 계셨어요. 중국 주식 보지도 못했는데 어땠어요 지금? 4월이랑 5월달에 원체 안 좋았었다 보니까 GDP 성장률이 기존에 1분기 때 6.4에서 2분기 때 6.2로 떨어졌고요. 그건 아는데 중국 증시 어떠냐고. 증시요? 증시는 큰 변동이 없었거든요. 어제는 오히려 상승 마감했었고요. 오늘은 그냥 약보합 정도. 예. 그래 오늘 중국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이서 저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또 우리 중국 담당한 최진영 연구원이랑 또 퀀트 정다운 연구원이 중국 섹터 종목들 이렇게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걸 다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 짧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사도 안 했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인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최광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퀀트 정다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에서 원자재랑 중국을 맡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댓글 중에 한 분이 그 질문해 주신 게 있는데 제가 그냥 차라리 여기 방송에서 센터장님한테 직접 하신 건데. 왜 또 나한테 또 그거 좀 묻지 마. 이상한 질문 아니고요. 그 어제 그 Don't Fight the Fed라는 이제 88회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거 들으시고 이게 자기가 들어봤을 때는 신중호 팀장님의 뷰하고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게 서로 이렇게 다를 때는 서로 이제 의견을 일치해서 내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다고. 제가 아니라 칩 스트래티지 하는 거는 신중호 팀장 뷰가 더 우선되고요. 저도 이제 섹터랑 조율해서 하는데 약간의 견해차가 뭐냐면은 저는 위를 좀 더 열고 싶어하고 저는 신중호 팀장은 좀 위를 닫아놓고 싶어하고 그렇다면 저희들 의견은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들어왔으니까 좀 뷰가 우리가 상단을 좀 닫아놓고 있는 건가 지금? 신중호 팀장은 그렇고요. 예. 저는 열고 싶어 하는데 지금 약간 서로 부닥치고 있죠. 근데 이제 스트래테지스트라고 붙어 있는 사람의 뷰가 그렇죠. 이제 주식에 있어서는 하우스 뷰라고 헤드지만 저는 헤드로서 스트래티지 전략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총괄은 신중호 팀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의견을 따르는 거죠. 근데 맨날 의견 안 맞아가지고 맨날 어쨌든 의견을 정해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싸웠어. 근데 사실 저번에 2,300 이상을 썼어요. 하반기 전망에 이미. 저는 그 얘기를 한 거고 전 팀장이 최근에 약간 위축됐는지 자꾸 상단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쓰신 게 윤세님 전망대로라면 자기는 IT 중심으로 적립식으로 좀 존버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신중호 팀장이 전략대로면 적립식 투자해도 돈은 못 벌 것 같아. 신중호 팀장 의견으로도 IT는 계속 그렇게 살려도 되고. IT에 대해서는 저희가 IT를 좋게 보는 거고 성장주 컨셉 보는 거고 그런 질문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 방송 듣고 좀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고.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통일해서 가져오고 제출하는 건 매주 저희가 제출을 해요. 리서치 일상 말씀드리면 매주 환율 금리 지표 잔뜩 적어내는 거 있습니다. 그냥 매주 하고 있는데 그게 투자자분들 말씀하신 게 갑자기 어느 날 칼렌더 데이에 너무 착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말 얼마냐 중요하지만 사실 투자가 연말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변해가거든요. 그건 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투자 주요 연구 기관들도 GDP 전망치들 안 좋아지면 계속 내려오다가 어느 날 멈추고 돌려 쓰는 거고. 어떤 우리의 어떤 기대값은 계속 변화한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시장에 많이 일반 투자자들이 접하는 예언자들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얼마 가. 이거 나는 이 비법에 의해 가지고 뭘 했어. 이렇게 하면 그냥 다들 사실은 그런 걸 원하시더라고. 종목들도 그렇고 내가 요즘 느끼는 게 내가 염승환 프로데클러도 얘기했지만 결국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한테 원하는 것도 어떤 굉장히 위안이 되고 단정적이고 어떤 선생님 같은 사람들을 원하는구나.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 어쩌면 피한다 생각을 하니까 좀 그게 오히려 더 걱정이네요. 원래 종목들도 그래요. 근데 종목들도 계속 변해가지 않나? 의견들이 환전망도 계속 변해가잖아.
그 금리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들 금리 요번에 안 내린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거지. 다들 안 내리고 미국 떠나서 한다 그러는데 먼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왜냐면 계속 그 기대값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에 대해서도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오히려 관건은 좀 상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그런 질문하셨다면 가장 많이 질의받는 건 이거예요. 저희가 하단에 대해서 한 1900 깨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한번 위기 사이클이 오는 거 아니냐. 저희는 하단을 좀 높게 보는 하우스죠. 아래가 두텁다. 네. 그게 오히려 더 주요 포인트가 돼요. 하단이 두텁다고 본다면 어떻게든 종목 괜찮은 거 찾아서 할 수 있다 보는 입장이고. 알겠습니다. 말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또 앞에 표정들이 지루하다는 표정하는데 오늘 제일 중심은 최진영 연구원이죠. 중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중국 담당자니까 얘기 좀 들어보고 하여튼 좀 중간중간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럴게요. 시작하시죠. 요거부터 말입니까? 아니면 자료?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예. 녹여서 하면 됐지 뭐. 그 자료를 갖고 일단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페이지 5페이지를 갖다 봐주시면은 일단 제 쪽 단에서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 방향성을 갖다가 좀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양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들이 좀 많잖아요. 뭐 부양책을 철회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 뭐 미중 무역 갈등 합의 뭐 만약에 원만하게 진짜 연말이 아니라 정말 빠르게 되면은 부양책 철회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정말로 감세 정책이라든가 소비, 투자 정책 내지는 자본시장 활성화 이러한 정책들이 저희는 사실 작년 연말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요즘 뭐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갖다가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저희는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좀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된 건 없다라고 계속 보고 있고요. 정책에 있어서 정책의 목표 자체를 갖다 좀 먼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고용을 방어한다라는 게 제일 정책의 1순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정책의 우선순위들이 대부분이 경제로 집중됐습니다. 그러면은 왜 무역 갈등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정책을 갖다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경기를 갖다 방어하기 위한 이러한 부양책의 목적이 고용이라 하면은 미중 무역 갈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은 파생적으로 돼가지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영향을 갖다 미쳤던 것인데, 근데 그동안에 누적됐었던 뭐 중국 정부에서도 계속 항상 누차 얘기하는 게 누적됐던 구조적 모순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누적화되다 보니까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니야. 시장에서 저는 미중 타결되니까 타협됐으니까 무역책 안 나올 거다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쵸. 그게 아니다. 좀 지금이야 뭐 오늘 시점에서는 그렇겠지만 당시에는 또 미중 무역 시장 좀 뭐 타결 뭐 좀 긍정적이다 해서 이제 경제 중국 부양 안 한다고 그러는데 최진현 연구원이 말하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다. 그쵸. 그 얘기야. 그래서 왜냐면은 어제 정부의 기자회견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어제 지표 발표하고 나서 고용 목표치를 갖다 거의 한 60%대를 달성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되게 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요한 거는 이번 달이랑 다음 달에 중국에서 대졸자만 82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대졸자가 820만요? 예. 야, 역시. 그러면은 이 대졸자들이 이렇게 나왔었을 때 그거 갖다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고용을 갖다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국 정부가 부양책 여기서 위축될 것인가? 어제 GDP 좀 둔화돼서 부양책도 약화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고용 상태를 갖다 놓고 보고 앞으로 고용 대기자들까지 놓고 보면은 부양책 오히려 멈출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강화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사실 중국은 통계국에서 발표하고 나서 기자회견 하는데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나 보군요. 예, 아무래도 그 내용을 갖다 얘기했었거든요. 뭐 820만 명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줬고 이게 자기들의 좀 그동안 앞으로 놓고 볼 때 좀 경기 부양책에 척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나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고용이란 목표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의 차이를 공산주의가 무슨 평등한 거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산주의에서 기치를 내거는 거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하게 해준다라는 게 첫 번째 기본 명제입니다. 그래서 고용률이라는 게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판단 내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정책단에서 바로 넘어가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감세 부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봐주시면은 중국은 매달 새로운 부양책을 갖다가 발표하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봐주시면은 첫 번째 1월 달에 개인소득세 면제 구간이 확대됐고 2월 달에 법인세가 인하됐고 4월 달에 증치세가 인하됐고 5월 달에 비세수 경감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불과 지난달만 하더라도 소비와 관련돼서 자동차 번호판 발급 규제가 완화되고 인프라와 관련돼 가지고는 특정 채권 관련해서 레버리지를 좀 더 추가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까지 나와줬었습니다. 즉 매달 지금 중국 정부는 열심히 부양책을 갖다가 발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효과가 기업단에서는 실적단에서 좀 바라보기가 아무래도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좀 이제 수익 마진을 통해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9페이지 봐주시면은 LLDP라든가 PTA 아니면 전기동, 아이언 정광 이런 것들 갖다 다 봐주시면은 4월 달에 증치세가 인하된 이후를 갖다 봤었을 때 대부분의 수익 마진들이 개선되는 흐름들 갖다 보여줬었거든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원료를 갖다 수입할 때 비용이 절감된다. 그럼 기업들의 앞으로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 남았지 않겠는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소비와 관련돼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방산업단에서의 부양정책인 지난달에 자동차 번호판 발급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제가 예비군 간 사이에 그 1, 2주 차로 정책들이 계속 지방정부에서 동참하겠다고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군 이 자료 쓴 후에 나온 거네. 예. 그러니까 1월 말 때 소비 부양책이 나왔고 중앙정부단에서 그런 다음에 2월 달에 베이징시가 그리고 4월 달쯤에 광둥성이 소비 부양책에 동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두 개 지역 외에는 아무도 동참을 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7월 달 요 1, 2주 사이 안에 쓰촨이라던가 저장이라던가 허난이라던가 일부의 지방정부들이 다 갑자기 동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부양책이라면 놓고 보자 이거죠. 과거 10년 전에 보시면은 10년 전의 부양책도 이와 유사한 그림이었습니다. 즉 중앙정부가 먼저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쯤에 대략 6개에서 7개 정도 지방정부가 부양책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6개에서 7개 지방정부가 다시 또 부양책에 선정이 되고요. 이렇게 점진적인 부양책을 갖다 추진했었는데 이번 역시 비슷한 그림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소매 판매에 있어서 앞으로의 개선 여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실제로 6월달 지표가 굉장히 좀 잘 나와줬었죠. 그러니까 6월 18일 날 이제 소비 관련 페스티벌 요게 있었는데 이러한 계절성 이슈만 놓고 봤었던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걸 따로 떼놓고 이제 소매 판매에서 자동차만 봤었더니 자동차가 오히려 더 잘 나와줬다라는 것이죠. 그 말즉슨 부양책의 효과가 정말 나와주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1페이지 봐주시면은 호적제도 완화라는 조치까지 나와주면서 외지인들의 소비 잠재력까지 끌어모은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많이 얘기했던 거여서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많이 얘기했던 저는 들으면서 이제 나가서 조금 있어 보이려면은 지역 발음을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너보다 저장 미안. 허난 내가 흐름을 끊는다고 지금 욕을 먹어서 아까 막 차마 안 물어봤는데 예비군 훈련 요즘 어떤지 물어보려고 한번 너무 궁금해 진짜가. 예비군요? 아니 장교니까 좀 다르죠. 좀 저는 이제 간부 예비군을 가니까요. 그래. 제가 간부 예비군 그거 동원사단 있었거든요. 되게 뭐라 그러면서 말 안 듣고 족발 사다 먹고 맨날 그래. 난 방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예비군 훈련. 우리 재밌다고 웃는데 사람들이 흐름을 끊는다고 막 엄청 짜증 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연간 전망 제목이 소비주도 성장 정책이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소비를 위해 가지고 1월, 2월, 3월, 4월, 6월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쪽으로 우리나라 정책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소비를 위한 정책이 약하다라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뭐 어떤 분이 질문에 이제 매크로 팀끼리 의견이 있는 거 아니야? 의견이 되게 많죠. 많이 부딪히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 정책. 근데 이제 우리 정책 갖고서도 이렇게 비판적으로
식으로 가끔 제가 말을 하면 재산들은 우파나 봐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우리 지표가 너무 안 좋아 우리나라.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에서 생각하는 그런 경제 성장에 대한 개념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논란인 게 6.4에서 6.2로 빠져서 0.2%포인트 빠져서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1%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2% 후반대에서 1.7이 나왔는데 어쨌든 플러스니까 성장 아니냐라고서는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난 뭐죠? 야당도 문제거든. 좀 빨리빨리 좀 추경하고 해야 되는 거고. 아니 뭐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하우스 뷰 중에서 저희 하우스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제일 높게 봐요. 제일 높게 봐요. 사실 높게 봐요. 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대해 가지고 저는 계속 비판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추경이나 소비 부양 정책이나 아니면은 요즘에 나오는 그런 원자재를 대체하는 한일 반도체 때문에 원자재 대체한 정책이나 이게 강하고 빠르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 정책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보면 소득도 도시 인근 근로자 가계소득은 엄청 빠졌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올려주려고 해도 지금부터는 정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투자 촉진을 해줘야 되는데 뭐냐면 투자 관련된 세액 공제를 해주던거나 뭘 해주던지 아니면 뭐 아까도 감세 정책을 가던지. 감세 정책하면 이제 부의 불경제인데 이제 요즘 제가 오늘도 페이스북에 하나 글을 올렸던 게 그러니까 가난해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성장이 멈추는 순간 누가 제일 힘들어지냐면 이게 역설적으로 참 자본주의의 문제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해고는 파트타임부터 해고시키고 영세업체부터 부도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모순인데 이거 방법이 뭘까? 현 정부도 되게 고민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정책이 정말 중국 정책보다 갑자기 이게 왜 되냐면 중국은 굉장히 저 상황이 위험하거든. 내가 보기에는 위험한데 이 사회주의 정부라는 게 또 어쩌 정책 자체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거를 지금 그렇지 않아? 최진영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친시장적으로 굉장히 친시장적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어쩔 때 보면 좀 얘네들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특히 이제 앞에 양 듣고 넘어갔지만 이건 소비 키우기 위해서는 감세랑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공격적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7월에 맥킨지에서 중국 관련 보고서가 나왔는데 중국 얘기하는 게 세계에서 중국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하든지 뭐든지 간에 세계에 대한 중국의 익스포저는 넓어져 있고 중국이 근데 자기들의 성장률을 만드는 조건은 점점 내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세계의 영향을 안 받고요. 세계는 중국의 영향을 받는 모양새가 만들어져 버리고 있어요. 우리 하우스비의 사실 논쟁은 그게 아니라 요즘 그거예요. 90년대 후반에 아시아 위기 왔는데 또 전 세계 위기 오는 거 아니냐는데 중국이 이렇게 안 당할 것 같아. 중국이 중국 한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이렇게 만만히 다룰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이런 정책 여력을 갖고 제가 중국 되게 싫어하는 거 알죠. 중국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이게 정책을 하는 걸 보면 얘들이 역시 대국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대국이구나. 그리고 정책 수단도 많구나. 그래서 레이달리오 형님이 중국 주식 꼭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레이달리오가 얘기했던 레이달리오가 사실 매니아들이 우리 하우스에 좀 있는데 레이달리오가 왜냐면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벌고 매크로 트레이더니까 근데 레이달리오가 정말 사람들은 다 뭐 중국 부채 위기가 터진다 하고 뭐 온갖 이콘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중국이 대단하다 보는 게 정책적인 조합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버텨주는 거고 나 그것도 놀랍지 않아. 800만이 나오는데 그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일자리를 만들면 소득이 생길 거고 걔네가 소비를 할 거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하여튼 그래요. 또 이제 괜히 또 껴가지고 흐름 끊어놨네. 근데 또 봅시다. 일단 부양책의 여력에 있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류쿤 그 재정부 장관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추가적인 감세를 갖다가 고려 중이다라는 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또 어제 또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가 여전히 부양 여력이 있다. 해가지고 만약에 불확실성 커지면 커질수록 부양책 더욱더 강도 높게 나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들이 나와줬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봤었을 때는 일단 정부 정책의 의지는 정말 확고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부분, 세 번째 투자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투자 조금은 부진합니다. 사실 부진했죠. GDP 성장률을 갖다가 조금 4, 5월 달에 끌어내렸었던 요인 자체가 이 투자 부분이었거든요. 일단 제조업 투자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분명 이번에 2개월 연속 반등이 나왔지만은 4개월을 갖다 선행하는 공업기업 자산합계를 갖다 증가율 추이를 갖다 보면은 앞으로에 있어서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확
이제 강한 반등이 이루어지기는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민간 기업 실적이 그럼 돌아야 되는데 결국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그 빈 부분을 정부가 역할을 해주겠다 이거죠. 정부가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부동산이냐 아니면 인프라냐를 놓고 봤었을 때 인프라가 하반기 때는 더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최재현 영어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굉장히 많이 끌어줘. 부동산은 그런데 인프라 쪽. 인프라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은 항상 하반기입니다. 인프라는. 원래? 이게 기본적으로 미안하다. 어제 되게 창피하다. 일격을 날렸다고 좋아했는데 지금 부진하길래 이게 이게 제가 뭐 군에서 예산을 갖다가 좀 아무래도 집행하고 획득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중국도 그래? 중국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중국도 모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전부 다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뭐 되게 쉽게 얘기하면 불용액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저 길거리 가다가 인도 막 깔고 알지. 있는 거 보면은 좀 나온다 이러는 어차피 하나의 닭이 지배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눈치 볼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제 눈치를 본다 안 본다라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한 해 예산을 갖다가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일한다면은 기획을 갖다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기획한 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라는 거는 이 기획의 예산을 갖다가 추정한 그 값이 엉터리라는 것이거든요. 이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나라든 어느 국가기관이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인프라는 하반기 때 집중된다는 것인데 일단 상반기 때 그동안 이끌어온 건 부동산 개발 투자였습니다. 근데 왜 하반기 때 있어서 부동산 개발 투자가 기여도가 조금만 낮아지느냐?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14페이지의 오른쪽 상단 차트를 봐주시면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판자촌 재개발 목표치가 하향 조정된다. 두 번째, 디벨로퍼들의 신규 프로젝트 건수가 8월달 이후로 좀 정점으로 조금은 둔화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왼쪽 하단 차트입니다. 6월달에 은보감의 주석이 하반기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경기의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 하면서 부동산의 대출을 갖다 좀 관리를 강화하겠다 했는데 지난주 그래서 금요일날 나왔었던 정부의 발표가 발개위에서 디벨로퍼들이 그동안 해외 채권을 갖다 발행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해 왔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규제하겠다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만기를 상환하는 용도로만 발행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지난주부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찌됐건 그만큼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자금 조달 여력이 조금은 타이트해진다. 그 말즉슨 부동산 개발 투자보다는 이걸 보완하는 대체 효과가 결국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5페이지에 봐주시면은 그래서 나왔던 인프라가 생활용 SOC라던가 5G 인프라라던가 전통 인프라입니다. 5G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차트도 넣어놨지만은 중요한 거는 6월 말과 7월 초부터 중국 지방정부에서 5G 관련 인프라를 갖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자할지 몇 년 동안 투자를 할지를 갖다가 발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월 달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왔다가 이번에 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인프라와 관련돼서는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5G 상용화가 화웨이가 저러니까 화웨이가 이 중국이 더 투자한단 말이 있는데 맞아? 뭐 그 얘기가 있긴 한데 사실 상용화는 원래 중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기획했던 게 내년도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좀 미중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죠. 아니 최근에 오늘 아침에 우리 KMW 그거 했는데 원래 애널리스트가 잠정적으로 Q 추정하던 게 있었는데 이게 뭐 계속 늘더라고. 이게 글로벌하게 걔네가 이제 글로벌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니까 이 시장이 커지나 해서 중국도 얘네도 땡기고 그러면 다 더 빨라질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사실 근데 중국은 땡기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커지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그러니까 오늘 TP를 또 올리는 거야 KMW를. 그래 내가 또 가뜩이나 여기서 TP만 올리면은 그냥 좀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내가 좀 자중을 시켰는데 내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숫자가 잘 나온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G하고 4G 같은 경우에는요. 뭐였냐면은 스마트폰에 있어가지고 그냥 속도가 좀 좋은 핸드폰,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이 빠른 핸드폰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애들은 투자할 이유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투자할 필요가 없는데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엔간히 받쳐져 버리니까 무인 자동차나 아니면 대부분의 현대 4차 산업을 받치는 데 있어가지고 5G가 없으면 안 되게 돼버린 거예요. 그치, 그거는 그러니까는 생각했던 사람들이 4G나 아니면 LTE를 통해 가지고
생각했던 예상치보다 5G가 빨리 깔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 투자 쪽이면 이쪽이 커지는 것 같아서 난 최근에 5G 쪽 글로벌하게 이게 사이클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 그거 하반기 전망에 다 말씀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71페이지에 뭐 종목들 좀 넣어놨는데요. 71페이지에? 네. 갑자기 그게 5G 관련주가 네네. 있네. 이게 윈드에서 5G 관련주로 어떤 종류야?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관심이 가는데 5G 관련주로 한 70여 개 종목을 따로 소팅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제일 왼쪽 위에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 이게 순이익 추정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파란색 돼 있는 게 추정치인데 내부적으로 우와,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데? 물론 바로 오른쪽에 컨센서스 추이는 약간 좀 하향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미세하게나마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바로 뒷페이지 넘어가서 72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제 5G 관련주들을 좀 넣어놨는데 위쪽 네모 박스에 되어 있는 거는 CSI 30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아래쪽이 이제 CSI 300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어닝 추정단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넣어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주식 가면 윈드 데이터 갖고 만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관심이 뭐 여기 보니까 뭐 중신통신, 쯔광 이거 발음은 내가 틀린 거지. 중신통신 같은 경우는 ZT. 뭐 여기에 뭐가 좀 아는 기업 있어요? 최진영 연구원은? 뭐 중신도 있고 쯔광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밑으로는 저는 조금 처음 보는 것들. 난 여기서 사고 싶은 건 저 증자보황 신식기술이라는데 하고 너 어떻게 알아? 이거 중국 회사인데? 아니 증자보 근데 창 신식기술? 이 중국 같이 이런 그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가 되고서는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주가 시장이면요 사실 매출액하고 순이익 올라가는 애 중에 컨센서스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애들 사주면은 사실 주가도 컨센서스가 엄청 좋네. 네, 주가도 요 세 개 데이터만 보시고서는 결정하셔도 사실 이거 되긴 되게 해요. 힘들게 만든 거예요. 중국 주식 직접 투자하신 분들은 이 자료 뽑으셔서 72페이지 보시면 뒤에 컨센 데이터 윈드도 이거 돈 주고 우리가 다 보는 건데 이거 네. 공개해 드리는 거니까 여기 보면 이 제목 너무 회사 이름이 너무 재밌는데 선전 타폭 기술 이거 뭐 하는 회사냐 이거 되게 간단하게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좀 찾아보면서 관련해서 어떤 사업하고 있고 어느 지역으로 매출이 나가고 또 어떤 쪽 어떤 상품들 매출 나가는지 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사실 CSI 300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익단이 매력적인 종목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밑에 추가적으로 공교롭게 뭐 선전에 다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 7번부터 11번까지 종목 이런 종목들이 좀 이익단에서는 눈여겨볼 만하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자 보창 신식 기술 야광 과기 10단 선전 타폭 기술 야 이거 뭔가 포스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재미로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너무 흐름을 끊고 있어. 최진영 연구원이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요. 중국 우리나라 5G보다 이거 잘 찾아서 하면 더 낫겠다. 중국 네, 기업. 중국 쪽이 더. 크니까 시장이 투자도 앞당겨지면. 그리고 예, 일단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결국에는 인프라가 하반기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번 달부터 인프라나 건설 사업에 대한 심사 기간 자체가 평균 200일에서 120일로 단축된다라는 점과 게다가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지방 정부의 인프라 관련해서 레버리지를 갖다 일으키는 부양책이 6월 달에 나왔다라는 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반기에 있어서 인프라 과연 우려스러운 거야 정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17페이지에 오른쪽 두 개 차트가 그 예일 텐데 철도라던가 대표적인 인프라인 철도, 그리드 인프라 같은 경우에 봐주시면은 바 차트를 봐주시면은 심플합니다. 즉 연말로 갈수록 집행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다라는 점을 갖다 계속 의미를 갖다가 상기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통화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 부분인데 제 부분에서는 19페이지에 봐주시면은 분명 통화정책이 온건한 스탠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경기가 조금 둔화되어 있는 모습을 갖다 계속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6월달 산업생산 지표가 괜찮게 나오면서 앞으로 7월 초에 발표될 제조업 PMI가 좀 호조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19페이지 왼쪽 하단 차트를 봐주시면은 통화정책의 목적은 제조업 경기 방어입니다. 왜? 제조업이 결국에는 고용을 갖다가 방어하는 역할이긴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봤었을 때 제조업 PMI 다 둔화되어 있는데, 제조업 PMI, 즉 제조업 경기와 통화정책의 상황까지를 갖다 다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리커창 지수가 최근에 좀 여전히 좀 둔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텐데요. 왜냐? 리커창 지수는 전력 소비량이라던가 철도 화물 운송 이런 걸 포함되어 있지만 더 많이 은행 대출 잔액까지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도 확인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중앙은행에서 하는 스탠스가 SLF 한도를 갖다 확대한다라던가 결국 유동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려는 정책들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은 이거는 중국의 화폐 상황 지수인데 100에 가까울수록 온건한 스탠스, 100을 언더할수록 디레버리징 스탠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조업 PMI를 갖다가 대략 5개월에서 7개월가량 선행을 합니다. 그런 걸 갖다가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의 제조업의 문제가 신용경색 문제가 굉장히 많이 두드러져 있는데, 그거를 해결한다라는, 그리고 앞으로에 있어서 방향성 자체가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페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의 여력은 더 커진다라는 점에서 중간 차트처럼 중국과 미국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좁혀지면서 결국에는 중국 단에서는 MLF 금리를 인하한다라던가 내지는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통화정책 단에서는 좀 더 우호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가지고 이건 증시랑 연관될 텐데 22페이지에 봐주시면은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커창반이 이제 개장을 하고 후른통 개장을 하고 이제 개통을 하고 QFII, RQFII 통합 얘기 나오고, 어찌됐건 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자본시장을 활성화할까? 즉 목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증시가 오르면은 그냥 돈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가지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신데, 제 주변에도 그게 아니라 결국 상장사들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 바로 증시 활성화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 아니면 단순히 투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단에서는 유동성이 한쪽에서는 좀 모자르니까 통화정책단에서는 이러한 증시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더 강화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역할을 기관과 외국인을 적극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페이지의 왼쪽 표를 갖다 봐주시면은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A주 보유 비중 한도를 갖다가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지난달에 또 나와줬었고, 지난달에 QFII, RQFII 통합 얘기가 또 한 번 더 얘기가 나와줬습니다. MSCI 이슈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A주 비중 한도를 갖다가 주식 투자 한도를 30%에서 더 상향 조정해주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줬고, 커창반이 개통이 됐고, 거기다가 은행의 WMP에 있어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얘네들의 규모가 확대됐다라는 겁니다. 왜냐? 얘네들이 자금 조달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A주로 주식 직접 투자가 허용이 됨으로써 주식을 갖다가 증시를 갖다가 지원하는 여력이 됐다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러한 전체의 큰 틀을 봤었을 때 중국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왜? 목적은 결국에는 제조업 경기를 살리고 고용을 갖다 방어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23페이지에 방금 말씀드렸던 WMP와 관련해가지고 증시 활성화랑 연관돼서 봤었을 때 WMP는 되게 작년만 하더라도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중앙정부에. 왜? 디레버리징의 공격 대상이고 그림자 금융의 원흉이었거든요. 근데 이 규모가 올해 들어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럼 중앙정부가 왜 가만히 놔뒀을까? 당연히 증시 활성화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일까를 봤었을 때 중간 차트를 봐주시면은 초단기 만기 상품인 WMP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라 했습니다. 즉 더 많이 발행을 못하도록 이쪽 단에서는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리스크 차원에서는 관리가 된다. 즉 WMP는 안정적으로 유도되는 건데 그럼 왜 요 최근에 구조적 디레버리징 이슈가 나오느냐? 그 구조적 디레버리징의 타켓은 요 WMP가 아니라 이제 부동산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전체 큰 틀에서 디레버징이라기보다 구조적 디레버징, 즉 타켓을 갖다 하나 정하고 디레버징 하는 것이지 전체의 유동성을 말라버리게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쪽 단에선 정책단에서의 큰 틀의 방향성을 갖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2015년에 중국시장 팍 날아갈 때는 이런 소위 수급 정책의 힘으로 중국시 한번 크게 올라갔다 그리고 박살 났지만 이번엔 정책이 나와도 반응 되게 뜨뜻해지는 것 같아 중국 증시가. 아니죠. 2월 달에 왜냐면은 작년 12월과 1월 달에 조치가 나오고 나서 2월 달에 증시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다시 좀 한 많이- 30% 올라간 걸로. 그래. 우리 증시가 안 오르니까 자꾸 네. 중국 증시 닥쳤는데. 많이 올랐죠. 아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외국에서 이제 무슨 금융시장을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뭐 빼먹는다거나 이런 음모론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시장 개방되면 이제 미국이 월가 가서 돈을 빼먹을 것이다. 이게 근데 한국을 빼먹었듯이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거의 기본적인 전제는 중국이 열면 여는 거에 대해서 외국인이 다 사가지고 있어야지 공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지금은 올라가는 타이밍이죠. 그럼 1년 후에 위기를 예상해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걸 안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네요. 궁금한 게 맞네요. 있어요. 지금 중국의 시청 구성을 보면 우리 아까 하우스뷰를 말하는 바람에 염차장이 우리 하우스 의견은 아까 IT를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 위주로 보는데 네. 중국이 올라갈 때 그러면 지금 중국의 뭐 은행주 이런 건 잘 안 되지 않아 중국도? 잘 날라갔죠. 연초 때 금융주가 금융하고 네. 필수 그러면 소비재. 이게 필수이제 야 그러면 난 중국이 또 성장주로 봐야 되나 그랬는데 중국은 다른 거야 다 되는 거고. 중국은 그냥 소비가 진짜 그냥 일반 소비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맞아요. 뭐 마오타이 좀 예, 마오타이가 올라온 것 엄청나 같아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야, 이 성장률 미국은 고점 치고 있고 중국도 좋구나. 내가 좀 우리 증시를만 내가 너무 보는 편협한 시각을 보고 있나 봐. 요즘에 이탈리아 증시 완전 날아가고 있어요. 대 같은 얘기하고 진짜 있어. 지금 중국 하늘 끝까지 날아가는데. 난리 났더라고 진짜 유럽도. 예. 아 진짜 갑자기 혈압 오르네. 왜 우리만 이렇게 안 되지? 아 참. 예. 이거 일부 마무리 짓고 염차장 또 어디 가야 네네. 된다니까. 어디 뭐 출연하시는 거야 오늘? 방송국 어디? 저기 홍보하자 우리 여기서 어디 나오시는? MTN MTN 언제 매주 나오세요? 매주 원래 금요일 날 나오는데 오늘 이제 약간 바꿔가지고요. 땜빵으로 하는 거구나. 매주 금요일 날. 전에 근데 오전에 방송 나오시지 않으세요? 저 오전에 그 집에서 뉴스 보다가 봤더니 일은 안 하고 나오는 너 게 있어요. 오전에 네가 볼수 있는 게 아예 새벽에 네, 출근 전에. 내용도 가끔 한번 나와요. 네. 그래요. 가서 그러면 우리 염차장 방송 들으시고 고생 많아요 요즘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막 하여튼 우리 가장 프론트에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과 소통하고 계시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아. 1부 마무리 짓고 네. 2부 하겠습니다. 예, 같이 쉬다 가겠습니다.